높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수능은 2회 실시 뒤 고득점을 반영하겠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사회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서열 상위권 대학이 수도에 집중된 나라는 없습니다.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되어 한 줄 서기에 내몰렸습니다. 교실에서는 더 이상 개성과 창의가 꽃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교육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교육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교육개혁 10년의 약속,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시 제도를 바꿔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수능은 2회 실시 뒤 고득점을 반영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 수능은 점차 자격 시험화하고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를 도입하며 사립대 입시는 자율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수요에 맞도록 학과를 구조 조정하고 전면적인 특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매각 후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지방 이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등록금, 학과 설치, 정원을 자율화하겠습니다. 교육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부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재단의 교육 자산 처분과 일부 귀속을 허용해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주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셋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겠습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가진 위원회로 만들고 위원회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 전문가뿐 아니라 미래 변화에 따라 어떤 교육과 인재가 필요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산업계, 엔지니어, 교육 혁신가, 교육 수요자를 주축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지방교육 제조금 30%를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신설 이전에 대학 교육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고 직장 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을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배움에 목말랐고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산실장으로 있을 때는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희망 사다리 사업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대학 총장을 하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애프터 U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지원하는 파란 학기제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창의적으로 과목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육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겠습니다.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반드시 교육개혁 10년의 약속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시행될 예정인 고교 확장제에 대한 생각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연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시나 학종이 그 부모 찬스를 많이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왜곡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학종을 폐지하고 수시를 단순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같이 저희의 방향과 맞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롭게 그럴 생각입니다. 오만희 씨 궁금한데 국립대 통폐합 관련해서 이 통폐합 추진할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발을 좀 예상하고 계시고 어떤 기준으로 그 통폐합을 좀 추진할 생각이신 건지 답변해주십시오. 예, 그 국립대 통폐합이나 또 사립대 일부 구조적 문제는 강제적으로 학생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점대학 육성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폐합에 대해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고 학과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교육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더 많은 후유증과 왜곡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 역시 충분한 유인을 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서울에 소재하는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저는 그 각종 세금과 또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를 줌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세계적인 대학이 만들 수 있는 길도 열어놓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 학교 스스로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또 사립대 구조적 문제도 지금은 사학재단이 청산을 하면 재산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환원토록 한다는 식으로 이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질문 나누시고요. 네. 현안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재부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뭐 예산권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손실로 예산권을 뭐 부족시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도 그 기재부의 그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총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기재부의 그 예산과 재정과 관련된 역할은 지금처럼 수행을 하되 다만 다른 방법으로 기재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할과 기능 조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재부가 그 기능이나 조직이 이제 비대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전략이나 기획 기능, 또 거시경제 운영과 또 그렇지 않은 그 기능을 분리해서 과거에 뭐라고 할까요? 기획재정부와 기획예산처와 뭐 재경부식으로 나눈다는 하는 식의 조직 개편은 검토할 수 있지만 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문제를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예산의 편성과 의사결정, 집행에 대한 그 부담을 대통령제에서 그 대통령이 직접 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총리실로 가져가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의 그 우리 그 책임 총리제가 아닌 지금의 상태에서 옮겨가는 것은 전문성이나 또는 이제까지 경험 또 노하우를 봐서 지금의 기획정부에 두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 폐지란 말은 안 했습니다. 수시에서 예. 결국 이런 내용들이 국회라는 교원 확충이라는 내용을 특별한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안은 굉장히 종합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우선 교원 문제 같은 경우도 교원 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령 아동이 줄고 있어서 교사와 학교 비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에 대한 비율 문제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고 학령 아동으로 인해서 그 학교와 교사가 남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지역은 또 모자란 지역도 있습니다. 신도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 교원 장기 수급 계획 그리고 학생들 그 학력에 맞게끔 그 교과를 재편성하는 문제들. 예컨대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각 학년별로의 교사보다는 예컨대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력에 맞게끔 수업을 듣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축성 있는 제도의 개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그 종합적인 내용들 또 교원 장기 수급계 또 지금 그 학령 아동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 여유가 생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모에 대한 그 조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뒷받침이 되야 될 것입니다. 저희 캠프에서는 그 같은 대책을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오늘 발표는 뭐 짧게 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MBN 산업부 기자입니다. 지금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부분과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발언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후보님의 입장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보유세가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서 낮은 수준이고 또 집 보유에 대한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부세의 그 중기적인 부담 강화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종부세 그 대상자가 한 1.7% 됩니다.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봐서는 인상해야 되겠다. 다만 일가구 일주택자라든지 또는 부담을 좀 느끼는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신축적인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전반적으로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인상 원칙이 돼 미시적으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토보유세는 우선 그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에서 생기는 개인과 법인의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발상 자체가 저는 그 원칙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은 일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AI나 로봇 이런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서 줄어드는 일에 대한 그 중장기적 어떤 대책의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기본소득인데 지금 마치 보편적 복지나 또는 재난정부가 비슷한 패턴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건 차라리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을 국토보유세와 연계시켜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재정 원칙을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보유세는 그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 토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저항일 것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기 집에 깔린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조세장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불로소득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에서 본 것처럼 대장동 사건의 결국 핵심은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과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사익 편취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국토보유세나 또는 기본소득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대책 발표에 있어서는 아마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선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게 기본소득 재원 마련용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큰 목적은 초기 수요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보유세 신설이 초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도 하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국토보유세가 그 투기를 막는 데에 되는 효과는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또 건축에 대한 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토보유세 자체로 투기 소유를 막는 것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어떤 분은 지대세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그런 목적보다는 예컨대 기본소득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을 충분히 거친 뒤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이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 신상도 아직도 뭐 여기서 아니 30대 단위나 가능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지금 거대 양당이 또 거대 양당에서는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와 또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 혐오를 넘어서 후보 혐오로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떤 그런 기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심 후보나 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기존 거대 양당으로부터 모든 제의를 거절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공학이나 새 유불리에 따라서 뭐 합치거나 흩어지거나 하는 이합집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깨는 기득권 공화국을 깨는 데 동의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하고 여기서 기득권 깨는 것에는 자기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생각이 또 진심이 있다고 하면은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주저하지 않겠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나오는 그 보유세 얘기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하고 이제 정치권을 제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좀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공통 공약을 발표해보자 그런 주장을 이제 이것 없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예. 저는 그동안에 그 거대 양당의 두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여러 번 제의를 했었고요. 기본소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공약이 나올 때마다 좀 다른 입장을 제가 얘기하면서 국민 앞에서 아주 공개적인 그런 토론을 통해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었고요. 또 윤석열 후보에게는 제가 주장했던 그 기득권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를 윤 후보가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윤 후보가 생각하는 깨야 할 기득권은 무엇이고 또 만들어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공개 제의를 여러 번 인터뷰나 방송 또는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 제의에 대해서 답이 오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개적으로 두 분께 제의합니다. 어떤 주제든 좋으니까 지금의 이 네거티브 막말 논란, 남 흠집내기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비전, 정책 컨텐츠를 놓고 1대1로 공개 토론하자는 걸 제의합니다. 또 3자가 토론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는 지난번 국힘 경선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이제 경선 구도가 끝났기 때문에 야당 후보로부터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의견 합치를 본 내용은 선거에서 이긴 후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같이 힘을 합쳐주는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도 이 제안에 거절한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야당 후보로부터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 과정 중에 우리 국민을 위한 공통된 공약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그 약속을 할 수 있고 또 선거가 끝나도 그 같은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빌공짜 공약으로 만들어 헛되이하거나 또는 진 후보가 자기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는 일은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두 후보께 다시 한번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기자회견 오늘 마치고요. 저희 캠프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점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